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그룹 산하에서 이 허위 표기 혐의가 지금 적발이 됐어요. 2006년 9월 7일부로 식품 표시 규정이 전문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표시제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량 이하인 경우 그거 밝히지 않아도 돼요. 최근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허위 표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소비자라면 자기가 이용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식품 소비자 같은 경우 먹는 음식인 만큼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소비자 알 권리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품의 경우 어떤 원재료로 구성이 됐는지, 또 그 원재료의 산지는 어딘지 그런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허위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적발이 되면은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벌이죠, 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품업계 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백종원 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그 더본코리아 그룹 산하에서 이 허위 표기 혐의가 지금 적발이 됐어요. 장류죠, 장류. 그 간장, 된장. 그리고 이제 각종 농산물 가공품들. 일부 제품에서 중국산 등 수입산을 쓴 거로 이제 제품에는 그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쇼핑몰 같은 온라인 몰에서는 이게 국산으로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도가 뭐냐, 이게.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룹 내에 그 유명 커피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그 원료 중에서 또 일부 품목에서 역시 수입산을 쓰고도 국산 원료를 쓴 것처럼 그렇게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혹이 또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 중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럼 이제 더본코리아가 우리 외식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일수록 참 투명하게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그 불신을 초래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부터 가공식품에 붙어있는 라벨의 원료의 명칭이 전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품안전 표시제에 맹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꽤 됐네요, 벌써. 2006년 9월 7일부로 우리나라 이제 그 식품 표시 규정이 전문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표시제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 표시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료들은 모두 다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사용되는 원료로 알 수 있겠구나. 이제 완전 표시제만큼 모든 원료로 다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그런 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완전 표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완전히 알 수는 아직 없어요. 거기에는 그 표시제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약해보면 한 7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 소비자들 꼭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 복합 원재료라는 용어가 나와요. 복합 원재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식품 원료들, 첨가물도 다 들어가요. 이런 거를 2가지 이상을 섞어 놓은 혼합 물질을 말해요. 혼합 물질을 혼합 물질 형태로, 이건 이제 반제품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가공식 만들 때 쓸 경우 그 반제품, 그 혼합 원료, 근데 복합 원재료에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일정량 이하인 경우는 그거 밝히지 않아도 돼요. 거기 들어가 있는 원료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맨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부 용도명만 표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용도명. 물질 이름을 써주지 않고 용도명만 표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쉬운데 산도조절제 중에 인산나트륨이 있습니다. 인산나트륨도 그 좋은 이제 원료는 좋은 물질은 아닌데 인산나트륨의 경우 인산나트륨이라고 꼭 이름을 써줄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인산나트륨을 쓰는 이유가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명을 써줘요. 산도조절제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산도조절제만 써주면 인산나트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름을 안 써줘도 돼요. 그냥 산도조절제만 써주면 돼요. 또 유화제라는 것도 종류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화제도 이름 다 안 써줘도 돼요. 그냥 유화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또 조미 성분 중에 향미증진제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향미증진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 이름 굳이 안 써도 줘도 돼요. 그냥 향미증진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용도명만 표기를 해도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가지고 물질명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만약에 내가 어떤 구연산을 잘 모른다, 구연산 먹으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도조절제 이렇게만 써놨으니까 그런 맹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캐리오버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리오버라는 게 뭐 이월된다, 이행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요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을 텐데, 비스켓을 만들 때 가공 치즈를 원료로 쓴다 할 경우, 가공 치즈는 이미 가공된 가공식품 아닙니까? 가공 치즈 안에 여러 가지 또 그 원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첨가물도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공 치즈 안에 뭐 유화제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 무슨 조미료도 들어있을 수 있고, 향료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공 치즈를 쓰면 비스켓에 그 유화제, 향료, 색소 그런 거를 쓰는 효과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공 치즈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이것도 이 물질이 그러니까 향료, 유화제 이런 게 비스켓에서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것도 정확한 기준도 없어요. 판단되면은 표기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 숨기고 싶은 원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사용한 다른 가공식품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들어갔지만 표기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포장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포장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다 표기가 어렵다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원료를 다 일일이 다 표시해 줄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만 그냥 써주면 돼요. 예? 몇 가지만 써주면 돼요. 예, 요것도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이것도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가 되죠. 포장이 이중으로 된 제품, 두 겹으로 된 제품. 그러니까 외 포장이 있고 내 포장이 있는 경우, 이제 외 포장만 제품만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포장 제품만 낮게 포장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남한테 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사용되는 원료를 외 포장에만 하나만 표기해 놓으면 돼요. 내 포장이 일일이 다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예? 요것도 내 포장 제품만 가지고, 그 외 포장 큰 거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면서 늘 확인을 합니까? 내 포장 제품만 가지고 다닐 때 그 소비자들이 알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예? 그리고 또 여섯 번째도 우리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가공 과정이 어떤 대개 첨가물인 경우가 많은데, 첨가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제조 과정에서 휘발해서 없어진다든가 중화돼서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씻겨져 가지고 내려간다든가 해가지고 최종 제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표기를 안 해도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공식품한테 염산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염산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간에 다 알칼리 성분으로 중화를 시켜요. 그래서 최종 제품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 건 염산 표기가 없는 겁니다. 알칼리성 표기도 없는 겁니다.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산을 첨가했기 때문에 염산을 첨가하는 순간 그 염산이 얼마나 그 자극성이 강한, 반응성이 강한 물질입니까? 식품 성분을 막 반응해서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맹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즉석에서 제조하고 판매되는 식품들, 대개 이제 그 패스트푸드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포장에 일일이 표기할 의무가 없다. 사용되는 원료들을. 즉석에서 만든 식품들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도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뿐만이 아니에요. 떡 같은 거 즉석에서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거, 그 마트 같은 데 보면 그 자리에서 지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백화점도 그렇고. 그런 데서 만드는 것들 일일이 어떤 원료를 썼는지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데서 파는 것들, 표기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첨가물 안 쓰고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런데 훨씬 첨가물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쓰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이게 지금 완전 표시제의 맹점이고, 그래서 아직도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원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라벨을 볼 때 꼭 유의해서 봐야 할 성분, 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벨을 살필 때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가장 먼저 저는 그 보존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존료라는 게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육 제품에 거의 약방의 감초같이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질산 나트륨이 가공육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젓갈류 있죠? 명란젓이나 연어알젓 같은 데도 사용돼요. 그래서 그런 제품의 그 보존료를 사용되는지 여부를 꼭 이제 살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존료들은 그 되게 해로운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항균,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해로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것도 역시 이제 보존료입니다. 음료, 드링크류에 많이 사용하는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료가 대개 독성이 있다 보니까 발암성도 있어요. 이 안식향산 나트륨은 다른 말로 벤조산 나트륨이라고도 그럽니다. 또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산도 조절제 같은 거 있죠? 산도 조절제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그 단무지나 피클 같은데, 그런데 아주 청량감을 주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주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빙초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소,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이 합성 색소 있죠? 식용색소, 무슨 색 메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니까 그것들도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합성 색소 말고 천연 색소 중에 아까 카라멜 색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라멜 색소도 보통 폭넓게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통 한과 같은 데도 요즘 사용돼요. 네, 그런 점에서 카라멜 색소 사용된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향료 같은 거, 인공 조미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폭넓게 아주 두루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런 물질들도 우리가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서 사는 식품 중에서 작가님께서 추천하는 식재료는 무엇인가요? 이제 가정에서 주로 요리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류입니다. 장류 중에 이제 한국인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그죠? 간장. 이제 간장 하면은 발효식품이죠. 그냥 대표적인 한국 사람들 간장은 다 발효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주로 먹는 간장들이 발효와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간장들이에요. 그 간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효 간장이 있고 비발효 간장이 있어요. 근데 비발효 간장을 주로 많이 먹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산분해 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정식으로 이제 발효를 거치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발효 간장을 이용하시되, 발효 중에서도 천연 발효 간장. 천연 발효 간장이 바로 이제 한식 간장이에요. 근데 한식 간장 중에서도 진짜 그 메주로 만든, 그 전통 메주로 만든 재래 한식 간장을 꼭 이용하실 것. 그 간장을 선택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간장 말고 이제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은 다 이제 발효해서 만들지만 된장 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식 된장이 있고 그냥 된장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메주를 썼냐 안 썼냐. 메주를 써서 만든 게 한식 된장이고, 메주를 안 쓰고 만든 된장이 그냥 된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주로 만든 한식 된장을 이용하실 거. 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식초죠, 식초. 식초도 크게 발효식초가 있고, 비발효식초가 있습니다. 비발효식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빙초산을 희석해서 만든 희석초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거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놓고 이제 발효식초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발효식초에도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천연 발효식초가 있고 그냥 발효식초. 그냥 발효식초는 다른 말로 양조식초라고도 그래요. 근데 어떤 차이냐? 자연 상태에서 천연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천천히 발효식시킨 거. 이게 바로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여기는 표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과일이면 과일, 곡류면 곡류, 요 표기만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발효식초예요. 근데 발효를 했지만, 발효식초지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식초에는 과일, 곡류 이런 게 물론 들어가지만 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주정이라는 건 소주 원료죠. 알코올이죠. 이 알코올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되는 건데, 이 식초는 영양가가 없어요. 인스턴트 식초라고 보시면 돼요. 값싸게 만들 수 있고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발효를 하긴 했으니까 발효식초이긴 하지만 천연 발효식초와는 천지 차이라는 거. 그러니까 표기를 잘 보고 주정이라는 표기가 있다든가, 어떤 무슨 종균 이름을 써놨다든가, 이런 것들은 발효식초이긴 하지만은 좋은 발효식초는 아니다라는 거. 대신 사과면 사과, 아니면 그 같은 과일 이름만 써놨다든가, 아니면 뭐 현미 뭐 이런 거, 그 곡류만 써놨다든가, 다른 건 일절 없어요. 예? 예? 그렇게, 그건 발효시키는데 다른 거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천연의 미생물로다가 발효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천연 발효식초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소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식자재 아닙니까? 소금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정제염이 있고 천일염이 있고. 근데 저는 천일염을 쓰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다른 미네랄들이 없고 나트륨과 염소 물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미네랄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섭수용되기가 굉장히 불리하고, 염분 과잉 섭취를 했을 경우 생기는 유해성은 그 정제염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일염에는 나트륨과 염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수많은 미네랄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맛도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요즘 해수 오염으로 인해서 천일염에 오염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게 더 좋은 점이 더 많아서 그래도 천일염이 좋다고 보는데, 정 그게 우려되는 분들이라면 죽염을 이용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죽염을 이용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설탕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식재 중에 하나니까, 설탕도 보통 이제 백설탕 같은 정제 설탕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탕 나쁘다 해서 어떤 분들이 요리하실 때 그 물엿을 대신 쓰시더라고요. 그 물엿은 괜찮나요? 아니죠.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에요. 성상만 다를 뿐이에요. 물엿이 투명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라는 것. 과당은 사실 설탕보다 더 나쁩니다. 예? 과당에는 여러 가지 다른 유해성이 있어요. 간장 건강을 해친다든가, 아니면은 요산 함량을 높여서 통풍의 원인이 된다든가, 이런 그 유해성 보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과당도 좋은 대안은 안 되고,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비정제당, 설탕이라면 비정제 설탕, 겉은 축축하고 누르스름한 색깔이 있는 유색 설탕이 그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시중의 일반 설탕에는 카라멜 색소라든가 흑당이라든가 이런 표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는 색소로 착색한 거라 진짜 비정제 설탕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 이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을 끊는 등 식생활을 바꾸신 뒤 어떤 몸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가 당시에 이제 과자를 만드는 일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과자를 무척 많이 먹었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식생활이 무척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식품들도 유유상종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봐요.
나쁜 식품 먹으면 또 다른 나쁜 식품 불러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나쁜 식품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과자를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걸 먹고 싶게 되고, 마시는 건 청량음료를 마시게 되고. 예. 그래서 당시 식생활이 무척 나빴어요. 그래서 건강을 거의 잃을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일도 그만두고 과자를 끊고 식생활을 완전히 확 바꾼 거 아닙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당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증상들이 있었는데 서서히 없어지면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금방 뚜렷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제가 증상이 바뀐 게. 첫째, 당시 늘 단 거를 먹다 보니까 밥을 먹더라도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왜 억지로 때가 되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식생활을 바꾸니까 밥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첫째. 두 번째,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 식생활 나쁠 때는 밥을 먹어도 그냥 더부룩한 거 있죠. 더부룩한 느낌이었었는데 아주 밥맛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게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요. 숙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었는데 식생활을 바꾸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아침에 일찍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아침형 인간의 생활을 되찾았어요. 예?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집중이 잘 돼요. 집중이. 식생활이 사실 정신건강까지 좌우한다고 그러는 게 맞아요. 집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긍정적으로. 그게 이제 식생활이 나쁜 사람들은 되게 이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맞는 겁니다. 우울증의 원인일 수 있어요. 나쁜 식생활이.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게 뚜렷하게 느껴져요. 면역력이. 제가 당시 이제 환절기마다 하여튼 찬바람 불었다면 감기 제일 먼저 걸려요. 그리고 겨울철이면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아주 중증까지 가게 되고 들어 누울 정도로 이 정도였는데 그 후로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재채기 뻔하고 말아요. 이게 면역력이 좋았다는 게 뚜렷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제 식생활을 좋게 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변비도 있었는데 변비 증상도 또 몰라보게 또 없어지고, 예? 예? 그런 그 개선점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과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결심하게 된 가장 또 지도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당시 심혈관 건강이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30대 때 이미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괜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같이 뭐 철사로 쑤시는 것도 같고, 괜히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도 같고, 가끔 그런 그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상도 언제부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생활 바꾼 다음부터. 협심증 증상도 완전히 고쳤어요. 그리고, 또 대단히 중요한 건데, 끝으로, 마지막이죠, 이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늘 단 거를 먹고 그 캔디 같은 거, 뭐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치아 건강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잇몸도 굉장히 나빠지고, 양치를 할 때마다 출혈 현상이 나와요. 신 거를 잘 못 먹겠고, 찬 것도 잘 못 먹겠고, 찬물도 마시면 이가 시려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과자를 끊고 식생활을 바꾸면서 그런 증상도 뭐 없어지고, 출혈 현상도 더 이상 없고, 치아 건강도 완전히 지금 되찾았고, 그런 게 대략 정리해보면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건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리고 싶어요.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그럼 저 질병이라는 건 뭘까요? 반대로 나쁜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음식도 굉장히 정직해요. 나쁜 음식은 먹으면 먹은 만큼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먹으면 먹은 만큼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차대한 식생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좋은 식생활을 하도록 앞으로 해보시자고요. 조금 불편이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즐겁게 감수할 수 있는 불편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요? 길게 보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먹는 사소하게 먹는 껌 하나, 캔디 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안전한 식품들이 얼마든지 대안으로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 먹는 식생활, 그리고 되도록 집에서 요리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식생활, 그런 식생활을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식생활을 해서 오랜 기간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